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생소한 차죠. 저도 사실은 처음 탑니다. 사실 저는 자동차를 워낙 많이 타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1970년대에 나왔던 다치 챌린저는 저의 어떤 그 드림카까지는 아니고 한 번쯤 소유해보고 싶은 클래식 계열 또는 미국 머슬카 중에 한 대였는데, 과거 70년대에 나왔던 챌린저 되게 멋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싶고 한 번쯤 타보고 싶은 목록에 있는 차 중에 하나고, 그 이후에 이제 몇 번의 모델 체인지를 거쳐서 2008년도에 이 모델이 나왔거든요. 과거 제가 한 15년 전, 10년 전에 차를 좋아할 때는 우리나라는 수입차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게 좁았죠. 그리고 수입차를 살 수 있는 베리에이션도 되게 적었습니다. 옵션 선택도 불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옵션 선택이 많고 직수입 업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는 차들도 구매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사장이니까, 자동차의 문화를 좋아하는 노사장이니까 차종을 가리지 않고 다 해야 된다라는 취지고, 또 머슬카는 미국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고 미국의 문화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알아줘야 되고, 다찌라는 브랜드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GMC, 그다음 포드 이런 거, 크라이슬러 이렇게 아는데, 다찌라는 브랜드도 보통 브랜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찌 챌린저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오리지널 머슬카예요. 물론 머슬카 안에는 뭐 바이퍼나 콜백 같은 슈퍼카 같은 머슬카도 있고, 카마로나 머스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머슬카지만, 실제 미국인들은 이 다찌의 챌린저를 오리지널 머슬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챌린저는 아직까지도 옛날 머슬카의 DNA를 그대로 고수를 해요. 물론 돈이 없어서 변화를 못한 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거죠. 차 크기, 뒷좌석의 공간, 루프 라인 전체가 오리지널 머슬카들. 이 차를 타면 오리지널 머슬카예요. 현재 나오는 카마로와 머스탱은 시대에 많이 타협을 한 차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 머슬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차들은 지금에 와서는 진정한 머슬카라 그럴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진정한 머슬카의 계보를 갖고 있는 챌린저의 속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일단은 저는 사실 기대도 안 했지만 루프가, 본넷 후드가 알루미늄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죠. 머슬카는 사실 중량을 다이어트하는 거랑은 좀 거리가 먼데, 희한하게 본넷 후드가 알루미늄이에요. 여기가 뻥 뚫렸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뭐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여기서 뭐가 막 뱅글뱅글 돌고 뭐가 이렇게 막 열리고 막, 근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여기에 필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나왔던 람보르기니 우루스라든가 카이엔이나 이런 차들은 요 윗부분을 다 필터로 쓰죠. 근데 얘는 필터는 아니고 그냥 멋입니다. 멋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해놓고 공기가 그쪽으로 들어와서 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차는 스캣팩이라는 그 스페셜 버전이기 때문에 순정 자체가 오픈 필터가 돼 있어요. 근데 이 필터는 차주분이 또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엔진으로 들어가죠. 여기 있는 거는 블로바이 가스가 실린더 위쪽으로 블로바이 가스가 엔진에서 이제 연소되고 미세하게 새는 것들 위로 올라오는 게 일로 와서 다시 일로 해서 다시 일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도 PCV 밸브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블로바이 가스랑 마찬가지거든요. 위쪽으로 올라온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기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다시 여기로 들어가는데, 요건 제가 봤을 때 차주분이 단 것 같아요. 순정차가 이렇게 생긴 디자인이 달릴 리가 없는데, 요건 제가 봤을 때 진공 라인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뭐 필터가 사실 있을 필요는 없고, 여기로 이렇게 와서 더 많이 모아가지고 악셀을 밟았을 때 더 많이 들어가게끔 해주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 아니면 뭐 필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열려갖고 제가 못 열어봤거든요. 이런 장치가 있고요. 자, 현재 이 차는
오버헤드 밸브입니다. 오버헤드 밸브. 우리가 타는 모든 차들은 이 차는 오버헤드 밸브는 맞는데 위에 캠이 없어요. 우리가 타는 모든 차들은 차의 헤드 위쪽 부분에 캠축이 있어서 캠축이 돌면서 밸브를 계란같이 생긴 게 돌면서 밸브를 열리고 닫히게 해주는데,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카마로나 콜벳은 캠축이 밑에 쪽에 있죠. 엔진의 블럭 밑에 쪽에 있어서 캠축이 엔진 밑에서 이렇게 돌면서 푸시로드를 타고 푸시로드가 이렇게 밀어주면 요 위에 있는 로커암을 푸시로드가 밀어가지고 위쪽에 있는 밸브를 열고 닫히게 해주는데, 이 차는 요 V 엔진이잖아요. V 엔진의 중간 여기 V 엔진의 중간 요쯤에 캠축이 있어요. 캠축이 하나가 이 가운데서 돌아요. V 엔진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캠축이 돌면서 가운데 캠축에 끼다란 캠축에 계란 모양들이 막 달려 있죠. 그럼 걔가 돌면서 GM이나 카마로, 머스탱은 포드, 콜벳도 GM 거죠. 걔네들은 밑에 쪽에서 이렇게 긴 푸시로드가 올라오는데 얘는 이쪽에서 절반 정도 길이 되는 푸시로드가 양쪽으로 나가요. 양쪽으로 나가서 밸브들을 걔네들이 열고 닫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기통인데 피스톤이 8개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차들은 DOHC라고 해가지고 더블 오버헤드 캠샤프트라고 해서 캠샤프트 2개에 더블 밸브를 넣어갖고 흡기 2개, 배기 2개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얘가 가운데 캠축이 하나인데 하나의 캠축이 양쪽에 4기통씩을 한 피스톤당 4개의 밸브를 다 움직여 주려면 캠축에 그 캠을 다 설치를 못 하죠.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보통 미국 차들은 대부분 그래요. 푸시로드로 하다 보니까 얘는 밸브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한 피스톤에 흡기 밸브 하나, 배기 밸브 하나인데 대신에 흡기 밸브는 좀 커요. 큰 흡기 밸브가 있고 작은 배기 밸브가 있고, 대신에 얘는 크라이슬러 쪽에서 이 엔진이 엄청 오래된 엔진이거든요. 몇십 년 된 엔진인데 오랜 기간 오면서 엔진이 계속 숙성되고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얘네는 이제 이 엔진을 새로 개발할 필요성은 없고, 왜 미국은 새 엔진을 만드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뚝딱뚝딱 정비도 해야 되고,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진단기 같은 거를 다 보급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도시만 벗어나면 그 황량한 이런 데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함부로 뭘 못 바꿔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개량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엔진을 크게 바꾸면 안 되고, 근데 오래된 엔진인데 효율도 높여야 되고 출력을 높여야 되니까 얘네는 이 엔진을 피스톤의 넓이를 보호라 그래요. 그 다음에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스트로크라고 하죠. 스트로크. 그래서 얘는 오버스퀘어라고 해가지고, 제가 늘 말하죠. 보호가 좁고 스트로크가 길면 토크가 많이 나온다. 대신에 이게 많이 움직이게 되면 엔진의 회전을 빠르게 못하기 때문에 엔진이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한다. 페라리나 이런 스포츠카들, 포르쉐 같은 거는 요거를 넓히고 스트로크를 짧게 해서 팡팡팡팡팡 빨리 터져가지고 엔진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게끔. 대신에 디젤들은 얘를 좀 좁게끔 하고 움직이는 거리를 길게 합니다. 그래서 디젤들은 높은 힘을 내기 위해서 스트로크를 길게 하는데, 얘가 페라리나 포르쉐 이런 것처럼 요게 넓고 요게 짧아요. 오버스퀘어란 말이에요. 이게 움직이는 게 롱 스트로크가 아니고. 그럼 엔진이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엔진이 엄청 민첩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얘네들은 보호를 넓히고 이거를 짧게 한 이유가, 페라리나 포르쉐처럼 엔진을 막 7,000rpm, 9,000rpm을 돌리기 위해, 얘는 엔진이 적당하게 빨리 돌아야 5,000이에요. 6,000까지 가면 약간 무리수가 옵니다. 왜냐하면 밸브 리프팅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막 빨리 움직일 때 밸브도 적당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넓히고 이거를 짧게 했지만 사실 엔진을 빨리 돌리기 위해서 이거를 짧게 한 오버스퀘어가 아니고, 얘는 많은 공기를 들어 마시기 위해서 반구형의 헤드 모양을 해놓고, 많은 공기가 들어오게 하려면 밸브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좁고 이게 길어버리면 밸브를 크게 못 만드는 거라, 연료만 많이 부으면 뭐해? 산소가 많이 들어가줘야만
폭파 힘이 세지는데 산소를 많이 못 넣으니까. 그렇다고 산소를 많이 넣으려면 BMW나 페라리나 포르쉐나 이런 애들은 더블 바노스, 밸브 리피팅, 그 다음에 뭐 밸브트로닉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미국 차는 그런 기술이 없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밸브를 크게 만들어서 밸브가 피스톤에서 한번 이렇게 열렸다 닫힐다 할 때 이쪽으로 공기가 싹 들어가는데 많은 공기를 넣기 위해서 큰 밸브를 달기 위해서 피스톤의 보호를 넓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딱 보면 야, GM이나 포드 엔진하고 다르게 다찌 거는 이게 이렇게 넓고 이게 오버스퀘어니까 엔진이 엄청 활기찬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움직이는 건 그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대신에 되게 쉽게 힘을 뽑을 수 있게끔 넓게 해서 공기가 들어갈 때 연료도 같이 들어가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포트 분사, 간접 분사라고 하죠. 다이렉트 분사는 실린더 내벽 안에 또는 엔진 블록 쪽에다가 아예 그냥 노즐을 딱 꽂아놓고 주사기를 꽂아놓고 피스톤이 내려가면 그 안에서 그냥 연료를 빡 쏴버리는데 얘는 밸브가 열렸을 때 공기가 들어갈 때 여기에 있는 인젝션, 이 전기 신호에서 인젝션이 움직이는데 헤드는 여기에 있어요. 밸브는 여기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기는 흡기가 들어갈 때 연료를 뿌려서 흡기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같이 들어간 다음에 제가 아까 그랬죠. 보호를 크게 했다고. 보호를 크게 해놓으니까 얘네가 기름하고 산소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기름하고 산소만 많이 들어오면 뭐해? 점화를 세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옛날 벤츠가 썼던 방식, 점화 플러그를 2개를 달아요. 그러면 넓은 피스톤 안에 많은 공기와 많은 연료를 집어넣은 다음에 2개의 플러그로 빵 붙이는 거죠. 그래서 힘이 세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롱 스트로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넓은 거에 연료와 산소를 많이 때려놓고 플러그 2개를 갖다 지져버리니까 오버스퀘어인데도 불구하고 롱 스트로크 엔진처럼 낮은 RPM에서도 두터운 토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의 다찌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엔진을 세밀하게 조절했다. 삑! 아닙니다. 그냥 전형적인 머슬카들이 쓰는 대배기량 6400cc의 VA 8기통 엔진에 롱 스트로크를 썼을 때 힘을 뽑기가 어렵고 찐빠, 부조 현상이라고 그러죠. 엔진의 잔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얘네는 엔진 형식을 이렇게 간 거예요. 포드나 GM하고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갔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엔진이 숏스트로크, 오버스퀘어라고 해서 포르쉐나 페라리처럼 빨리 움직이는 엔진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얘네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두터운 토크를 낮은 RPM에서 충분히 뽑아내게끔 세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압축비가 피스톤이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딱 하는 이 압축비, 얘가 10.9대 1이에요. 이 엔진을 똑같이 쓰고 있는 다치 램 트럭에는 10.2나 10대 1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터보 엔진들은 과급으로 산소를 공기를 갖다 막 때려 넣기 때문에 압축을 세게 못 해요. 세게 하면 무리가 오거든요, 엔진 안에. 근데 요새는 터보차들도 압축비를 11점 몇까지 막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기술이 좋지 않아서 9.8대 1, 9.3대 1 이랬는데 요새 직분사 엔진들은 막 12.8대 1, 막 12.4대 1, 11.8대 1 막 이렇게 때려버리거든. 근데 얘네는 11이 안 돼요, 압축비가. 그러니까 10대 1이면은 전체 10이라는 공간에 11에서 10까지 올라오는 거죠. 10까지. 1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높으면 앞에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가까이 오는 거죠. 이 피스톤 헤드의 상단 부분까지 얼마만큼 많이 올라오느냐. 앞에 숫자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10이면 이 정도면 11, 12, 13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니죠. 내가 노사장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어렵냐 어쩌냐 저쩌냐 하는데 가장 쉽게 말하면 뭐다? 구닥다리 엔진이다를 되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죠. 굉장히 구닥다리 엔진인데 힘이 나오는 원천은 보호가 넓은데 공기랑 기름을 사정없이 때려놓고 플러그 2개로 갖다 지져버렸기 때문에 힘이 좀 나오는 거다를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엔진은 다른 기술은 없습니다. 가변 밸브 없고요. 밸브 리프팅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의 최적의 밸브의 움직임의 세팅은 3000rpm과 한 1500rpm 사이가 이 엔진의 최적의 세팅이고요. 1200rpm 같은 데서는 밸브가 조금만 움직여야 되는데
1100, 1200 RPM에서도 밸브가 좀 많이 움직이니까 엔진이 약간 버겁죠. 그리고 얘가 RPM이 4500이 넘어가면 밸브가 더 많이 열려야 되는데 밸브의 열림의 양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4500과 5000 RPM 가면은 엔진이 약간 버겁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엔진, 현대자동차 요번에 나오는 무슨 듀레이션 시스템 보면 밸브의 열림의 양도 낮은 RPM에서는 조금 열리고 높은 RPM에서는 많이 열리고 그리고 밸브가 열려있는 시간까지 어쩔 때는 뭐 0.3초 동안 열리고 닫히고 어쩔 때는 0.1초만 열리고 닫히게 해서 밸브의 열림의 시간까지 조절하는 그게 이제 파노스나 마리오 캠이라는 거고요. 밸브 리프팅이라는 건 밸브의 열림의 양을 조절하는 건데 그런 치밀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엔진은 그냥 옛날 엔진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한 30년째 울거먹는 엔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다찌의 모든 차량에 다 들어갑니다. 트럭부터 해가지고 모든 차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대신에 압축비만 조금씩 손을 봅니다. 얘가 이제 가장 압축비가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냉각수가 이렇게 가는 것들을 보면 그래도 얘네가 최근에 와서 좋아진 건 요 부분 그때 제가 모하비 할 때 막 욕했죠. 모하비는 여기 앞에다가 풀리를 걸어서 이 팬을 엔진에 벨트를 걸어서 엔진의 크랭크 축에서 팬을 돌려버리는데 그래도 얘는 고속과 저속용 팬을 두 개를 따로 전기로 달아서 전기를 통해서 냉각수 팬을 따로 돌리게 해놨고 ABS 모듈은 약간 구식의 모듈이 들어가요. 요새 아니구나. ABS 모듈이 좀 좋은 게 들어갔구나. ABS 모듈이 많이 작아졌죠. 옛날 거는 모듈이 되게 컸는데 ABS 모듈이 많이 작아졌어요. 많이 작아졌고 그리고 ABS가 저쪽으로 가가지고 저쪽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앞뒤 바퀴 네 바퀴로 나가는데 ABS 모듈은 신형 모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차는 차대 구조가 되게 좋은데 미국 차들이요. 워낙 중량이 있고 차가 크고 엔진이 이제 좀 뭐 크고 하니까 지가 혼자 어디다 갖다 때려 박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데미지를 좀 크게 입어요. 근데 얘가 다른 승용차랑 부딪히면 탱크가 되죠. 왜 탱크가 되냐면 얘가 이 메인 나가는 이 인사이드 패널, 제가 말하는 메인 뼈다구죠. 저쪽부터 온 메인 뼈다구가 굉장히 굵어요. 그리고 얘는 이 차 전체에 본넷 후드를 뺀 나머지는 다 스틸이에요. 아무 데도 알루미늄이 없습니다. 굉장히 강한 스틸 뼈대가 앞으로 나왔는데 휠하우스도 옛날 거 같이 생겨서 약간 근데 사실 이쪽은 셀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에 휠하우스가 되게 세게 생겼죠. 딱 각져가지고 굉장히 세겠는데 이 옆쪽의 판넬도 이 휀다도 다 쇠로 됐는데 여기도 굉장히 세죠. 굉장히 넓게 두껍게 이쪽으로도 왔고 얘가 이제 각이 졌기 때문에 근데 이 각진 거 위에 얘가 이제 고성능 차다 보니까 댐퍼랑 스프링이 약간 센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위쪽으로 오는 힘이 굉장히 세게 오니까 진동과 버텨야 되는 그 물리적으로 이쪽에 이제 많은 힘이 응축이 되는 곳이니까 여기다가 보강제를 덧댔어요. 요 휠하우스 위에 이렇게 보강제를 덧대는 경우가 되게 드문데 보강제를 덧대고 보강제를 덧댄 거 위에 이 스트럿바를 이렇게 그냥 묶은 게 아니라 파이프로 용접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요 끝까지 빼서 제가 BMW M 같은 거 설명할 때 삼각형 구도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삼각형 구도. 삼각형 구도로 해서 저쪽으로 이렇게 뻗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또 삼각형으로 해놨죠. 여기도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 굉장히 센 힘을 받을 수. 그래서 이 차는 다른 미국 차들하고 다르게 앞부분이 약간 헐겁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또 왜 그러냐? 얘 자체도 보강을 하고 굉장히 강한 스트럿바를 이렇게 해놨는데 요 앞쪽에 보면 여기까지 이제 휀다나 쇠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또 굉장히 강한 쇠예요. 앞쪽에다 이렇게 강한 쇠를 넣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강한 쇠를 이렇게 딱 체결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 체결되는 거 보면 굉장히 강하게 해놨거든요. 그럼 여기서 1차적으로 딱 사고가 들어왔는데 얘가 위에만 있으면 노 사장 그건 뭐 전치물들을 다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밑에도 이렇게 나가요. 밑에 나가고 밑에서도 옆으로 또 빠지게 돼 있어요. 옆으로 빠져갖고 저 밑에랑 또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보면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 보면 SUV 앞에 보면 칸가루 범퍼 같은 거 달잖아요. 캥거루들을 공격하는데 방어하기 위해서 달려있는 칸가루 범퍼 같은 게 요 앞에 달려있단 말이야. 이거 굉장히 살인병기 아닌가 싶어. 그리고 요 앞에
범퍼 레일도 굉장히 센 이 막대가 이렇게 앞 밑에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가 딱 들어오면 1차적인 범퍼 레일하고 얘하고 그다음에 여기 인사이드 패널이 끝까지 나왔으니까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웬만한 차는 그냥 뚫고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분노의 질주에서 도미닉 토레노가 그 새끼가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닐까. 거의 탱크 수준의 차대 강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본넷 후드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내가 얘네가 왜 무게를 신경 썼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큰 배터리도 트렁크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찌 엔지니어들은 차를 만들 때 우리 머슬카야, 우리 구식이고 우리 그래 거대한 공룡이고 구형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나름 달리는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저중심이 필요하고 앞부분에 프론트 무게를 가볍게 하고 싶어. 그래서 알루미늄 후드를 넣고 무거운 배터리를 뒤에 넣고 여기 축으로부터 엔진과 미션이 얘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게 엔진의 실제 블럭의 시작은 여기예요. 이 앞에는 전치물들이니까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이니까 얘가 3번에 걸쳐 있는 거 보면 무게중심도 꽤나 생각을 했어요. 저중심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세팅을 봤을 때 다찌는 그래도 머슬카 치고는 달리기 위해서 꽤 많이 콜벳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고 헤드라이트가 나는 두 개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빵꾸가 뚫어져 있는 거야. 빵꾸는 단어가 좀 그러니까 군형. 여기 군형이 있어요. 모기가 못 들어가게 모기장을 쳐놓고. 그래서 여기가 들어온 바람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아무 데도 없어. 이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에어로 터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여기에 있는 군형은 어디로 가나 했더니 이 군형은 일로 연결돼 갖고 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들어오는 것도 일로에서 일로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오는 것도 일로에서 일로 들어가고 이렇게까지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건 하나 있죠. 엔진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는 절대 실린더 안으로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터보 인터쿨러보다도 훨씬 좋은 오픈 냉각, 자연 냉각 필터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랑 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기 때문에 엔진 연소실로 들어가는 산소의 양이 되게 많아지는 거고 여기를 뚫어서 이렇게 넣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꽤 도움이 될 거예요. 찬 공기를 들어 마시는 데는. 이런 기술들이 있다는 거. 자,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왔어요.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차는 알루미늄은 사용이 아예 없어요. 어디에도 알루미늄은 미국 차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미국은 사실 알루미늄 광산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웬만한 차들이 알루미늄을 잘 안 쓰거든요. 얘네 아마도 오랜 기간 차를 쓰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유지보수 이런 거 때문일 수도 있고 단가 때문이죠. 사실은 차값이 낮으니까.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차대의 강함. 이게 이제 메인, 아까 제가 말했던 인사이드 패널 앞쪽으로 나간 그 프레임인데 굉장히 굵어요. 그 다음에 휠하우스 부분도 굉장히 설계를 구닥다리지만 요새는 사실 휠하우스 안에 설계를 저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굉장히 구닥다리 방식인데 나름 그래도 보강을 하고 절곡을 통해서 접은 다음에 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 있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여기도 덧대고 밑에도 덧대고 한 것 같은데 이 WC-본에 피봇이 묶이는 이 자리가 이거 약간 좀 부실해 보이죠? 조금 부실해 보여요. 조금 부실해 보이는데 분명히 강성은 확보가 됐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고 그 다음에 WC-본인데 위쪽에 있는 어퍼함은 이렇게 사선으로 캐스터각을 줬죠. 이렇게 캐스터각을 줘놔야 핸들을 돌렸을 때 좀 부드럽게 가고 복원될 때 눌려지는 힘으로 복원이 좀 쉽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제규어가 꺾을 때는 부드럽게 갔는데 복원이 제대로 잘 안 되는 타입이었는데 얘도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서 캐스터각을 얘는 그래도 살짝 캐스터각이 있긴 있네요. 근데 얘도 거의 없는데 얘도 되게 좀 약간 손쉬운 방식의 서스 구조를 택했는데 그래도 너클암 자체가 캐스터가 있죠.
제규어 같은 경우는 너클함도 캐스터가 없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너클함을 약간 앞쪽에다 빼고 그 다음에 어퍼함을 약간 뒤쪽으로 빼고 밑에 로우함이 앞쪽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얘의 위치하고 얘의 위치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얘도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전체를 캐스터를 딱 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핸들을 돌렸을 때나 복원이 될 때 느낌이 비슷하게 되죠. 근데 이제 더 스포츠성에 더 민첩하게 하려면 아랫부분에 허브의 너클함의 밑에 부분에 로우함이 잡히는 부분을 거기에 피봇이 꽂히는 부분에 킹핀 각도를 줘야 되는데 얘는 거기까지는 설계는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더 특이한 점은 전륜 서스펜션인데 여기에 스틸을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여기에 스틸을 써버리게 되면 굉장히 승차감에서 손실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스틸을 썼단 말이에요. 알루미늄이 아니에요. 보통은 우리 여기에 알루미늄을 많이 쓰잖아요. 이 텐션 스트럿. 뒤쪽으로 오는 스러스트 암에서는 스틸을 써도 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알루미늄을 쓰는데 텐션 스트럿을 알루미늄을 안 쓰는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거기다 메인 스티어링 암, 이 메인 로우암이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는데 얘도 쇠예요. 그리고 얘는 생긴 형상이 램 트럭에나 들어갈 법한 형상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과연 이게 승용차나 스포츠카를 위한 선택이 맞을까? 원래는 이 세팅은 그대로 다찌 램 트럭으로 가도 돼요. 다찌 램이 얘만 더 크게 하면 이대로 생긴 게 다찌 램 트럭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스포츠카고 500마력이 막 헬캣 같은 거 데몬 버전은 막 700마력 그러는데 그런 차에다가 이렇게 스틸로 된 암을 넣고 이게 나올까? 저는 좀 그게 의문인데 여기에 생긴 형상이나 요 안에가 이제 쇠로 돼서 안에 부시가 약간 좀 되게 좀 독특하게 생겼는데 요거하고 저쪽의 부시를 보면은 내구성 위주의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내구성 위주의 세팅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차의 전반적인 어떤 핸들링 특성이나 어떤 스티어링의 느낌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구성 위주로 세팅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요 댐퍼와 스프링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차주가 바꾼 건지 차의 순정인지 모르겠는데 요게 지금 종발식이에요. 단계를 조절하거나 차고를 조절할 수는 없는데 제가 K3 GT 할 때 칭찬했던 이 비스테인의 종발예가 이 스프링의 건선량이나 댐퍼의 움직임을 봤을 때 굉장히 차도 잘 잡아주면서 굉장히 풍부한 값을 갖고 있는 좋은 댐퍼인데 내가 이 차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핸들을 꺾고 봤는데 비스테인에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댐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댐퍼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이런 차급에 하긴 뭐 500마력 정도 되니까 얘 480 몇 마력이잖아요. 이게 옵션 파츠에 있나 보다. 좋다. 그래서 막 달리는데 좋은 느낌이 막 나다가 간혹 가다가 근데 이게 어디 부시가 어디가 사갔나? 이제 뭐 키로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이게 좋은데 이 느낌이 다른 차에서 나는 그 느낌이 안 나나 했더니 알루미늄이 하나도 없어서. 만약에 이 차가 여기가 알루미늄이거나 너클함이 알루미늄이거나 여기가 알루미늄이었으면 그러면 얘는 최고의 느낌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왜 얘네가 여기에 알루미늄을 안 넣는지는 저는 그 해답을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거 하나 정도는 알루미늄을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얘가 이제 다찌 램이나 이런 것처럼 중량이 막 2톤이 넘어가면 안 하는데 얘 무게에서는 얘가 1700 몇 킬로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1800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 정도에서는 얘가 알루미늄으로 갈 법한데 왜 알루미늄 소재를 안 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좋은 댐퍼와 스프링 세팅해서 그 다음에 서스펜션의 구조도 W15인데 꽤 괜찮게 돼 있어요. 머슬카 치고는 서스펜션의 구조가 꽤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도 왜 약간씩 부족함이 있나 했더니 전부 다 스틸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앞쪽에서는 벤틸레이션이 없어요. 뒤쪽은 당연히 여기에 벤틸레이션 구멍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에 들어가는 구멍이 있게 여기 구멍이 있죠. 요 안에 보면 구멍 보이시죠? 저 안에 구멍이 있습니다. 저 안으로는 들어가는데 보통 이 정도급 마력에 포피에 이렇게 큰 브렘보 거를 얘가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잘 듣거든요. 그럼 보통은 여기를 이제 분리를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로터값하고 벨 하우징 값이 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일체형을 써야 되게 싸거든요. 붙어 있잖아요, 지금 일체형. 원래 벨 하우징하고 디스크가 분리된 거를 썼을 때 최고의 냉각 성능을 뽑아내는데 얘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대신에 출력이 되다 보니까 디스크도 꽤 크고요. 타공 디스크 대신에 홈을 파가지고 마찰 계수, 요거는 냉각 가공 관련이 없고요. 마찰 계수를 올리는데, 그리고 이 브레이크를 연타로 때렸을 때 여기를 지났을 때 요 틈으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냉각에도 조금은 도움이 돼요. 근데 이렇게 사선을 그어 놓으면은 마찰 계수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앞에 군용을 뚫어가지고 바람이 들어오는데 여기 이렇게 에어로 터널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뭐가 막혀 있기는 한데 관통을 이렇게 해서 직접으로 때리게는 안 해놨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든 어쨌든 간에 바람은 오게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배선의 정리 같은 거는 뭐 전형적인 미국 차죠. 대신에 오랫동안 잘 견딜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클립을 해가지고 이런 건 근데 좀 부실하긴 하네요. 이런 건 좀 부실하긴 하고요. 서브 프레임도 트럭에 쓸 법한 거를 해놔가지고 약간은 좀 의아하네요. 머슬카니까 이해가 될 만한데 왜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이런 소재를 썼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도 꽤 괜찮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뒷바퀴로 가볼게요. 자, 이제 뒷바퀴로 와서요. 뒷바퀴에 와서 이 차의 매력이 뽐뿌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차를 타면서 우리 편집 민성이한테 어제 오늘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야, 나는 이 차 마음에 든다. 주행 느낌이 왠지 나는 이 차가 마음에 든다. 물론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허술한 머슬카가 아닌 뭔가 머슬카인데 약간 세밀한 맛이 있거든요. 이 세밀한 맛이 어디서 나올까? 나는 좀 차대의 어딘가에 치밀한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치밀한 뭔가는 없었고 뒷바퀴 서스펜션에 그 해답이 있었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자동차는 특히나 후륜 구동이나 사륜차들은 뒷바퀴의 서스펜션의 설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뒷바퀴에서 차를 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향을 담당하는 앞바퀴가 엄청 중요한지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텐션 스트럿이 중요한 거고 캠핑 각이나 캐스터 각도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근데 이게 뒷바퀴도 되게 중요한데 자 일단 뭐부터 보냐면 뒷바퀴도 댐퍼랑 스프링이 같은 각도로 캐스터를 딱 줘놨어요. 이건 뭐냐? 이 차는 아메리칸 머슬, 아메리칸 대륙 횡단을 하기 위해서 뒷바퀴도 자연스럽게 캐스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큰 영향이 있겠냐? 있어요. 이것도 장거리를 주행할 때 굉장히 직진 안전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봇의 위치, 꽂아져 있는 부분부터 아래까지의 설치가 대각선으로 돼 있다는 거는 원래는 얘를 쉽게 세팅하려면 이렇게 세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 세팅이 더 쉬워요. 근데 자유각을 주고 대각선으로 박아서 이걸 각도를 되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잘 해놨고 앞에 얘가 큰 미션이 있고 엔진 부분이 상당 부분 그래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저중심화라든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 차가 만약에 다른 허술한 차들처럼 앞쪽에 무게 편향이 많고 무게 배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이렇게 큰 디스크에 뒷브레이크가 달릴 리가 없죠. 그리고 벤틸레이션을 넣고 티가 이렇게 두꺼운 디스크를 달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 이 차의 벤틸레이션은 앞쪽에 있어요. 아까 앞바퀴 브레이크는 제가 이 벤틸레이션 이 구멍 여러분 보이시죠? 이 구멍 여기로 들어간 바람이 여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벤틸레이션 벤트라고 하잖아요. 에어벤트 여기로 바람이 나가서 이 디스크가 식는 건데 거기에 얘도 마찬가지로 사선을 그어놔서 마찰 계수랑 냉각을 도와주게 해놓고 뒷브레이크도 포피의 캘리퍼가 달려있어요. 앞브레이크보다는 좀 작죠. 하지만 뒷바퀴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뒷바퀴의 비중이 높다라는 건 뭐냐? 이 차가 뒷바퀴 쪽에도 뒷축에도 무게중심이 꽤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머슬카 대비해서 무게 배분에서도 상당 부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운전해 봤을 때 얘는 1웨이 아니면은 1.5웨이 정도의 헬리컬 기어 방식의 디퍼렌셜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건 제가 주행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뒷바퀴도 어디에도 알루미늄을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뒷바퀴에는 승차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뒷바퀴에도 부직포를 쓰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된 휠 커버를 안에다 넣어놨어요. 하우스 커버를. 이랬다는 거는 뒷좌석의 승객한테 어떤 컴포트를 주기 위함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달려있는 암 하나, 여기에 달려있는 암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달려있는 암과 여기에 달려있는 암과 요 위에 있는 암까지 총 5링크의 멀티링크가 되어 있는데, 독립식 5링크의 멀티링크가 되어 있는데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뛰어난 거는 너클함이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트레일링 암도 알루미늄, 그 다음에 맨 위에 승차감을 좌지우지하는 어퍼암도 알루미늄이에요. 다른 머슬카에서는 제가 이런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차는 희한하게 뒷바퀴 쪽에 굉장히 세밀한 세팅을 했어요. 뒷바퀴에 이렇게 세밀한 세팅을 하는 차들은 어떤 회사? 스포츠성을 중요시하는 회사가 이렇게 뒷바퀴를 세밀하게 세팅을 하죠. 머슬카 치고는 뒷바퀴 서스펜션의 구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이 차 되게 마음에 드네. 뭐지? 왜 이렇게 악셀을 밟고 이렇게 했을 때 갈 때 느낌이 좋지? 여기에서 오는 거죠. 앞바퀴 쪽을 타고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건 둘 다 스틸의 로우암, 어퍼암이 스틸의 너클암도 스틸이었기 때문에 잔진동으로부터 그랬는데, 악셀을 타고 들어오는 느낌은 되게 좋거든요. 그게 되게 잘 돼 있는 거죠. 나머지는 밑으로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